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부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낙인을 넘어서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보이죠? 네. 네. 뭐, 시간은 저걸 꼭 지킬 자신은 없지만, 크게 우리가 왜 낙인에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낙인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찍는 낙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가족들도 오늘 모이셨으니까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족의 낙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할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낙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최근에 연구에 기반한 근거 기반의 낙인 해소 전략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을 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사점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왜 낙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어쩌면 좀 진부한 주제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한 주제 같기도 한데, 낙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낙인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저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냐 없냐, 얼마나 심각하냐 안 하냐 보다도 이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루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불편해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해 하는 수준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낙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은 자기 낙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돌봄보다는 자기 관리,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몸값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갓생을 살 것이냐 해서 사람들을 점점 더 몰아넣는 사회이잖아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병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 낙인을 심화시킬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돌봄자, 우리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을 보면은 우울증이 한 33% 정도, 그 다음에 불안도 한 35%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병을 앓고 있는 내 가족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한 50%는 그런 굉장히 심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네. 요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의 3명 중 1명, 30% 정도는
연관 낙인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장애인 가족,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낙인을 경험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낙인을 연관 낙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다루기도 할 건데요. 특히 같이 안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이 아니라 동거가족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낙인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뭐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최근에 고립과 관련된 연구들 다들 많이 아시죠? 사회적 고립은 고립감,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은 뭐 우리 고립가구 지원법 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이런 낙인과 관련돼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인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낙인은 한 세 가지 정도 혹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 낙인, 사회적 낙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퍼블릭 스티그마는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사회적 낙인, 공공 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는 이런 사회적 낙인 수준이 변화가 있나 하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최근 20여 년 동안에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최근에 어떤 신문 사회면에 뭐, 묻지마 살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뭔가, 그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너무 쉽게 써버리는 기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거야. 뭐 이런 기사들 우리 너무 접하고, 그거 우리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기사 트래픽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스티그마, 사회적 스티그마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는 실제 정신질환자를 본인들이 접해보지도 않고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언론, 미디어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지금 협회에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자기 낙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이 없다면 자기 낙인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나도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회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추앙을 한다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무슨 광합성을 하듯이 자기 낙인이 생길 리는 없죠. 그래서 자기 낙인은 당사자가 사회의 편견을 내면화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가 편견이 없다면 내가 내면화할 거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공공 낙인이 우리가 사회적 낙인이 중요한 이유, 낙인을 해소하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 낙인과 가족 낙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낙인도 있습니다.
가족,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죄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또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낙인들도 있죠. 제도와 정책 속에 내재된 차별. 우리가 뭐 취업 제한 규정 또는 뭐, 이용 시설과 관련돼서 어떤 사회적 배제나 거부당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자격 취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도와 정책 속에 은근히 내재되어 있는 차별을 구조적 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자기 낙인과 가족 낙인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낙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낙인을, 사회적인 낙인을 내가 내면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면화된 낙인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회의 낙인,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그냥 나도 그냥 내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기 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자기 낙인이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뜨려요. 아, 내가 뭐 쓸모 없는 인간이야. 내가 뭐 해봤자 되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최근에 회복 관점,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배우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내가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이런다고 해서 뭐 좀 나아지겠어? 내가 무슨 꿈을 꿀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회복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고화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내가 인식해야지만, 일단은 낙인의 첫 번째 스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식만 하고 뭐 이거는 옳지 않아, 부당해, 뭐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자기 낙인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나도 동의를 하는 거죠. 맞아. 정신질환자는 위험해. 맞아. 정신질환자는 뭐 쓸모가 없어. 정신질환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동의가 되면은 이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자기 낙인의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난 위험한 사람이야. 나는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나는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뭐 사회적 성취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병이 있는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자기 일상생활에 어플라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야말로 꽝 도장을 찍는 거죠. 나는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또는 그런 없는 사람들보다 나는 가치롭지가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자기 낙인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단계를 이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에 손상을 받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자기 낙인의 그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단계가 모든 사람들이 네 단계를 타 거치는 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이렇게 인식하는데, 뭐야, 저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도 낙인이 있다는 거는 사회적 낙인이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인식 단계에서 멈춘다면 자기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장애인의 자기 낙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은 뭐 사회적 편견이야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난 동의하지 않아. 나는 달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자기 낙인이 위험한 또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면 why try? 우리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Why not? 예. 왜 안 돼? 왜? 내가 하면 왜 안 돼? 내가 왜 이걸 못해? 라는 게 이제 why not이잖아요. 그거의 반대 효과를 why try? 이죠. 그쵸? 뭐하러 그딴 쓰잘데없는 걸 하니? 네가 뭐 가당키나 하냐? 뭐하러 그런 시도를 하니? 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약만 먹고 조용히 엄마 말 잘 듣고 집에만 얌전히 있어가 why try라는 거죠. why try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효과. 자기 나기는 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하는 또는 개선해야 되는 그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낙인이 심화되면 목표 추구를 포기하게 된다. 뭐 그냥 대충 그냥 살지 뭐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 살지 내가 뭐 새로운 꿈과 어떤 목표와 이런 거를 가지는 거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낙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hy try? 동기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뻔한 기제죠. 일단 자기 낙인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막 자신 있고 막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쵸?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뭐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은 자신감도 없고 자기 효능감, 내가 쓸모 있는 사람, 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덜 들겠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뭘 시도를 하겠어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내가 뭘 해봤자 될 것 같지도 않다면 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게 뻔한 건데 뭐 하러 시도하겠어요? 즉, why try 효과가 생긴다.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흔한 거. 에이, 어차피 취업해봤자 금방 잘릴 건데, 뭐하러 취업해? 괜히 애써. 에이,
받자 맨날 재발하고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하러 치료받아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Y-try 효과는 회복 과정 전반에 걸쳐서 걸림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말대로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 아이, 나 안 될 건데, 뭐. 아이, 나 뭐, 맨날 약 먹어봤자 뭐. 아이, 뭐, 해봤자 뭐, 안 될 거야. 라는 말만 계속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됐다. 말대로 된다. 그런 효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낙인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하도 그래서 그런지 자기 낙인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보다도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기 낙인이 더 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낙인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요 시계열로 봤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아주 핵심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감이 오시겠지만 경증 정신질환이 왜 중증 정신질환자들보다도 자기 낙인 수준이 높을까요? 왜 높을까요? 우리 멋진 모자를 쓰신, 네. 왜 높을까요? 경증이. 네, 맞습니다. 그런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중증은 아무래도 인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 상태로 증상 자체로 인해서 낙인에 대한 인식이 좀 둔감하거나 잘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증인 경우에 자기 낙인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가 이제 두 번째 가설이고요. 첫 번째 가설은 경증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병식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겠죠. 뭐 이런 가설들. 그다음에 경증은 아무래도, 저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사람들이 내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증인 경우에 자기 낙인 수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가설이 맞는지 세 가지 가설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낙인 하면 보통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의 자기 낙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예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가설이 있지만 가설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경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해오던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커진 이 낙차 때문에 훨씬 더 좀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훌륭한 가설입니다. 0번 가설로 놓고 싶습니다. 그쵸? 경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성취라든가 중증이신 분들보다는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낙인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또 좋은 해석도 내어 주셨습니다. 네, 가설 0으로 놓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서 낙인에 대한 어떤 해소,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연구들을 통해서 개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희망적 발견, 낙인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낙인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사회적 활동들 가족이나 당사자들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화나 연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개입, 그게 뭐 치료 프로그램이 될지 우리 지금처럼 조직화와 연대의 결과일 수 있든지 이런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가 희망적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가족의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낙인은 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없다면 가족 낙인이 생길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당사자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가족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을 가족 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 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연합낙인 혹은 연관낙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낙인 하면 가족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낙인을 찍나? 라는 느낌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 또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연합낙인, 연관낙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당사자의 자기 낙인하고 메커니즘은 똑같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낙인의 가족낙인 혹은 연합낙인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인지적인 요소는 그야말로 내 머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정신질환 가족이 있으니 나도 결함이 있어, 나도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이제 인지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서적 요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정신질환 당사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당혹감도 느끼셨을 것 같고, 아, 내가 잘 키우지 못해서 혹은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에 대한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마치 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열등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정서적,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적 요소는 뭐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위축, 뭐, 우리 아이가 병이 난 이래로 나는, 가족, 친인척 모임에 가본 적 없어요.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엄청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다 끊었어요. 내가, 친구 만나면 이거를, 우리 아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등을 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만나고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봄을 회피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올인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돌봄 회피라는 방식으로 그 행동적 요소가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이런 낙인감을 경험하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겠죠. 일단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니 뭐 모래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래 저기 자루를 발목에 묶고 걸어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가족 관계도 나빠지고 사회적 접촉 범위도 줄어들고 자존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 부담감, 우울, 스트레스, 고통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족 중 세 명 중 한명은 이 가족 낙인, 연관 낙인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거 가족이 비동거 가족보다도 더 높게 경험한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서비스 이용의 회피로 이어진다. 아유, 뭐, 한 번 정신질환자는 영원한 정신질환이고, 뭐, 낫지도 않는다는데, 뭐, 내가 이렇게 애쓰고 다녀봤자 무슨 영광을 보겠어. 그냥 내버려둬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가족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인가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연구인데요. 이 이제 중국은 글쎄요, 아무래도 좀 가족주의나 이런 부분들 많이 뭐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아시아권 안에서 우리랑 조금 정서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가족 낙인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족 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다수의 가족들이 열등감이나 무력감이나 깊은 슬픔들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접 국가의 연구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낙인이 부정적인 위험한 이유는 당연히 돌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 낙인이 생기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참여가 감소한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 관계 끊었죠. 친인척 관계 끊었죠. 뭐 이런 관계란 관계는 똑똑똑 다 끊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참여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 낙인, 가족 낙인을 다루는 거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사회 참여와 사회 고립, 사회 참여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진단별로 가족 낙인의 차이가 뭐 조금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들의 낙인감이 가장 높다. 뭐 우리 그냥 뭐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양극성 장애가 중간, 주요 우울 장애가 가장 낮다. 그래서 우리가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수준하고 가족들이 낙인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가족 낙인과 자기 낙인을 뭐 아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당사자가 경험하는 거냐,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낙인의 결과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why not이 아니라 why try? 뭐하러 그딴 짓을 해? 뭐하러 시도를 해? 그냥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돌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죠. 그쵸? 나 죽을 때까지 챙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 가족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애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만 경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 부담도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감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를 일단 하고 휴식을 좀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친정 식구들끼리 많이 대화를 하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이따가 또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실 거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낙인과 관련돼서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근거 기반 낙인 해소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은 뭘까요? 근거 기반. 말 그대로 한다면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 낙인 해소를 해야지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낙인 해소를 하면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갖춘 낙인 해소 전략. 그래서 최근에 근거 기반 웃자고 저짜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근거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나 경험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좀 있네 하는 낙인 해소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이제 제도화까지 이르렀죠. 그쵸? 동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낙인 해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전 세계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간단히 소개할 HOP라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HOP는 honest, open, proud의 3가지 약자예요. honest 솔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뭘 정직해야 되죠?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딴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 솔직하게 오픈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동료 지원 기반 프로그램이 굉장히 낙인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회복되지 않아.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가족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선생님, 이 센터, 이 기관 다니는 사람 중에서 회복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런 거 부모님들이 오시면 단골로 묻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회복된 사람 또는 완치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런 거 막 저한테 묻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나 기억하지? 그리고 또,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 완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제가 샜네요. 사회적 접촉 기반 게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낙인, 편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겪어봤더니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또는 내가 어디서 만난 누구 같이 경험해봤더니 이 사람이 치료 잘 받고 그러면 절대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즉, 사회적 접촉.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보면 사람들이 편견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이 사회적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개입들이 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1대1 짝꿍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번 하루 종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도 나눠봐.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현장에 실무자로 일할 때 성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한 25년 전에.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떻게 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은, 정말 정신장애인의 어떤 실제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좀 제대로,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그 당시만 해더라도 몇 개 안 되는 센터의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그야말로 활성화까지도 안 되던 야후 시절이었어요. 야후, 뭐, 네이트,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정신장애인도 뭔가를 한다는 거를 보여주자. 라고 해서 정신장애인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어,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인터넷이 막 생길 때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며칠 동안, 그냥 갇힌 상태에서 살아남기가 이제 그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신장애인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일을 좀 크게 벌렸죠. 그래서 여러 인터넷 포털들을 접촉을 하다가 야후가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후가 우리 이 정신장애인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후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는 센터지만 그 당시에 안 되지만 정신장애인들이
그때 삼성 SDS의 후원을 받아서 아주 간략한 인터넷 활용 방법. 왜냐하면 그때는 막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들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그 당시에 서울대 학교 학생하고 정신장애인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1박 2일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호암관에서 1박 2일을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인터넷만으로 음식 주문해 먹고, 하여간 영화 예약하고, 해서 나중에, 그 자원봉사자랑 둘이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때 무슨 약간 좀 일찍 하는 뉴스 투데이인가 하는 데에 방송을 내보내겠다라는 목표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당사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진짜 얼굴 내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또 스티그마를 야기하는 것 같아서 동의가 되신 분들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해서 그 VJ가 와서 1박 2일 동안 취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뉴스투데이에 그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접근이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자를 시키면 카드 결제가 저절로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 피자 가게 그 배달 오신 분이 그 카드를 들고 다시 저기 매장에 가서 긁고 다시 갖다 주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야후 포탈에서는 이분들을 응원해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메시지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거가 다 순조로웠는데 가장 순조롭지 않은 거가 그 방송사 데스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이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신체 장애인이 하는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거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가만 들여다보니까 신체 장애인이 아니고 정신 장애인이더라. 그러면서 제가 방송국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니 일반인보다 조금 높을 줄 알았거든요. 일반인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장애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기사를, 그게 이제 7시인가 8시인가, 보통 이제 9시 뉴스인데, 이게 약간 좀 뉴스투데이가 그 초저녁에 하는 그 약간 좀 캐주얼한 그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보는데 정신장애인이 나오는 걸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상실. 그래가지고 신체 장애인으로 소개를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를 하고 그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했는데 그러면 내보내지 말아라. 근데 자기네들도 1박 2일 동안 그거를 찍고 이거를 그대로 사장시키기가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래서 타협이 그나마 된 게 지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무슨 장애인 그 휠체어 탑 마크 있죠. 그거를 어딘가에 찔끔 집어넣는 걸로 결국은 말로도 얘기를 안 했지만 하여간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회를 어떤 미디어를 총괄하는 뉴스
파트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물론 이제 오래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자원봉사자들은 며칠 전에 구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정신장애인에서 잘 모르는데 이 친구 그 서울대 학생들이었는데 오케이 해준 거가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룻밤을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거. 둘이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하고 밥도 시켜 먹고 뭐 프로그램 예약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무모했다. 너무 무모했지만 너무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접촉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던데요. 내가 미리 알고 뭐를 갔다면 오히려 더 편견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그거를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어떤 사회적 편견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접촉 기반 개입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직접 간접 비디오 활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기반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어떤 단일한 프로그램만으로는 효과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약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다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로 낙인 해소 전략도 다 요소를 통합하는 개입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도 효과적이다 해서 이렇게 한 5가지를 낙인 해소 전략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호프라는 프로그램 이거는 저는 나중에 우리도 조금 도입을 했으면 여기에 나오는 근거 기반 프로그램들은 당사자 집단이나 가족 대상으로 좀 체계화돼서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이거는 동료 지원 기반 낙인 감소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낙인은 뭐예요? 남이 찍는 거잖아요. 이 찍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낙인이 찍힐 거냐 찍히지 않을 거냐의 일차적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지 않고 숨겨야겠다라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낮에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 낮이 아니라 약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 약봉지를 직장 동료가 볼까봐, 싫어요, 두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정신과 병원에 드나드는 거를 누가 볼까봐 두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오픈할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 프로그램은 바로 공개 여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목표는 공개 여부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공개해서 내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지만 낙인의 리스크는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황별로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한 3회기 정도 아주 간단하게 동료들이 당사자들이 진행을 하는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 2가지 선택지만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나에게 맞는 공개 수준을 결정하는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를 고운 눈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심리적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오픈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기 낙인을 해소하는 데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효과를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 중심으로 본다면 이 호프 프로그램은 자기 낙인을 즉시 없애는 그런 드라마틱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낙인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Why Try의 악순환을 끊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당사자와 가족들도 어,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다 알리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한테는 알리고 어떤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또 어느 수준으로 알리고 이거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다루는 거에 적정한 수준, 나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 커밍아웃 해야지. 너 왜 아직 안 해? 안 한다는 거는 네가 뭐 정신질환에 대한 너의 편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또 너무 강성인 분들은 또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 떳떳해야지. 왜 떳떳하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해? 이거는 사실은 너무 그러는 거는 또 폭력이죠. 각자의 준비된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오픈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를 도와서 공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에 대단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뭐 인터넷 서바이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접촉, 정신장애인의 실제 모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만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저는 사실 제 증상은 이랬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식의 고통을 겪었고 이런 기복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 짧은 그 간접 접촉도 굉장히 낙인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원에 있을 때 가족 교육할 때, 들으셨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킨들이라는 유튜버, 네. 정신장애인인데 유튜버였고, 이분이 지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셔요. 네, 근데 제가 우연히 그분 이 유튜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랑 자기 증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 아주 짧게 영상을 하는데 너무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족 교육할 때 줌으로 강사로 제가 초대를 해서 그 교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인권 강사 교육 인권 강사 보수 교육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뭐 1박 2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간접적인 접촉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방송에서 공익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활용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한 60초, 90초 되는 비디오로 낙인을 감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조직들이 개별 기관 단위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계 전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복지부가 공익 광고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고통만 겪고 있는 거가 아니고 의미 있고 그래도 뭐 여기에서 뭐 생산이 꼭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거가 생산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낙인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있었다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좋은 것만 보여줄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거는 또 옳은 얘기도 아니고 어려움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정직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방법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회복 경험을 영상으로 활용하는 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센터 있을 때 동료 지원가 그 당시 이제 동료 지원가라고 표현을 썼는데 양성 교육을 하고 이분들의 회복 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맨날 보시던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자기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좀 동의가 되면 글이든 비디오든 뭔가 그 센터 홈페이지에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기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그쵸? 그런데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낙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도 하고 아까 그런 사회적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우러졌을 때 더욱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어, 결합된 통합적인 개입이 가장 우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대상의 개입들로 잘 아시는 남미에서는 패밀리 투 패밀리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8회기 정도로 구성되어서 훈련받은 가족 교육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내용들,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나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된 부분, 문제 해결 기술, 위기 대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큰 컨텐츠는 우리가 가족 지원 활동가 교육, 제가 인재원 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한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 강사를 통해서 가족 지원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이 이제는 가족이 가족에게 패밀리 투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IOOVFC라는 프로그램 In Our Own Voice 우리 목소리로
내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자기 낙인을 감소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의 각각의 어떤 핵심 특징과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표로 요약을 하면 요런 수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저기, 회복 협회인가요? 정신건강회복협회. 그죠? 이제 사단법인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여지껏 잘해 오셨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선도적인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단편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그 시리즈로 좀 체계화된 그런 교육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낙인에 대한 심리 교육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자기 낙인은 뭐고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이런 것처럼 낙인의 어떤 심리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인에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Why try 효과잖아요. 뭐하러 시도해? 그냥 살지가 되는 거가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부정적인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회복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가 중요하다. Why try가 아니라 why not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낙인은 팩트인가요? 아니죠. 낙인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의 한 단면, 편견일 뿐인 거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인은 팩트가 아니다. 낙인은 편견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심리 교육이 꼭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방식이기도 한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들, 채널들을 다각화하는 거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비디오도 좋고, 직접 접촉도 좋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거는, 우리는 뭐, 꽃길만 걸으세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인생을 꽃길만 걷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료 지원 그룹, 당사자 동료 지원, 가족 동료 지원, 이런 그룹을 운영하는 거가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결과 사단법인이 만들어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동료 지원 그룹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이미 이룬 내용이다. 이미 이룬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들이 담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커밍아웃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공식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가 당연히 아닙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것이 좋기만 한 거는 아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커밍아웃을 해도 당연히 부담이고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공개를 결정할지 말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나의 삶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끔 이것들을 도와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비공개에서 선택적 공개, 적극적 공개로 당연히 스펙트럼은 넓어지겠죠.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을 너는 용기 없는 사람이야. 당신네 가족은 용기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전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등 떠밀어서 오픈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폭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가야 된다. 다요소 통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약간 매뉴얼화 돼서 우리가 뭐 매뉴얼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데는 매뉴얼이 필요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네. 네, 정말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가 없던 단어였죠. 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개발과, 그쵸. 갓생을 사는 것만이, 제대로 사는 삶으로 알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거가 진정한 삶,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덕분입니다. 저는 코로나에게 사실은 큰 우리가 고통도 겪었지만 정신건강, 복지 영역은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을 쓰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감염되면 나도 감염되고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 불행으로 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감염되면 나도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연결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빚이 많다라고 복지를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빚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돌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고립되고 막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상담 전문가들 풀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하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게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상담 받으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딴 단어를 난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고, 그런데 자기 돌봄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야말로 자기 개발과 이거는 들어봤어도 자기를 돌봐야 한다는 걸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나를 그야말로 뭐라 그러냐요? 우리 갈아 넣는 삶을 사는 것만 중요한 거지, 나를 돌보아야 된다는 걸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자기 돌봄이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 전략들도 최근에는 너무나 많이 어, 제시되고 있죠. 내가 쓰고 있는 자기 돌봄 전략, 나 이거 하고 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한 분씩? 혹시 안 돌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네,
자기를 칭찬해 준다. 쓰담쓰담. 그쵸? 네. 또, 건강을 중요시한다. 네. 건강을 중요시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철저히 거기에 맞춰서 운동, 음식 이거를 박자를 맞춰서 나를 돌본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취미 생활을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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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인정한다. 뭐 잘났든 못났든 또는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한다. 또, 네, 뭐라고요? 자기한테 돈 많다. 아, 나한테 돈을 쓴다. 맞아요. 예. 소중하잖아요. 네, 네, 네. 네. 등등등 각자의 상황과 지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나한테 물 주는 거죠. 그쵸?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케어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케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의 중요성과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가족 교육하고 부모님들이 나도 이제 우리 애 띄워놓고 여행 가고 싶어요. 또는 우리 띄워놓고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만 기껏 만들었더니만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가서도 또 그 얘기하시고 또 뭐 가서도 또 우리 애 뭐 해줘야 되는데 또 근심 걱정하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어 내의 모든 생각과 이게 이제 그 근심 걱정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조금 더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경계 설정인 거죠. 그쵸? 저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고 실천해야 되는 거는 경계 설정. 그렇잖아요? 나와 자식, 딴 사람. 우리는 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하고 경계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경계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등등 경계 설정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계를 설정했지만 경계를 설정한 거지 단절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로 또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연결감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너무 지쳤어. 돌봄 제공자들의 소진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낙인 얘기하는데 이런 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낙인과 가족 낙인들은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단단하지 않을 때, 좀 더 쉽게 사회적 편견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돌봄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중간중간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것들은 이제 해외 연구물들인 거잖아요.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런 연구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경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적인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과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모델들이 우리 협회를 통해서 나오면 더욱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뭐, 이런 메시지들, 네. 낙인은 사실이 아니다. 편견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why try? 왜 그런 쓰잘데없는 걸 하니? 가 아니라 why not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도 낙인을 경험하고 가족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낙인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돼서 효과적인 개입이 존재한다. 그리고 낙인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나를 잘 돌봐야 가족도 돌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영 교수님께서 너무 장시간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 분만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손으로 해주시죠.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네, 잘 네, 들었고요. 네. 했는데 강의 배우면서 좀 귀에 거스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낙인. 음, 이 말을 결국은 사회적 편견에서 오잖아요. 사회 사람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낙인이라고 지금 이식한 사람들도 있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점점 더 낙인을 찍는다는 느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사회적 편견이라고 가족이 나뉘는 때 사회 편견에 의한 자존심 저하라든지 표현을 좀 바꿨으면 사회적 편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들으면서 그게 더 이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강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권해줘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새로 와가지고 더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네, 가족들. 네. 그래서 그 표현인 강의는 참 좋았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강의 때 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그렇게 유리알 같아서 그 단어를 갖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적 편견의 결과물이다. 사회적 편견이 없다면 자기 낙인도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용어를 조금 더 순화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네, 돌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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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도에 순복고 보건센터의 이기현 선생님을 사회관리자 선생님으로 만난 장현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 혼자 내면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의 말을 들어주시기 시작한 처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물 치료와 또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입을 떼기 시작한 것이 저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것도 시도 야후에서 하시고 너무 여러모로 어떤 마음의 열정과 또 동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와 같은 또 회복하는 당사자,
또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어, 많은 회복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열정에서 그렇게 일하셨는지 또 앞으로 또 나이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실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준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그때 몇 학년이었죠? 한 1학년 때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앉아 있을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처음 제가 만나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간간히 어떻게 지낸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시흥센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이제 회복 경험을 발표를 해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다 울었잖아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어, 그쵸. 저 사람은 도대체 사실 제가 88년도에 대학원 석사 과정이었을 때 강화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강화도까지 출퇴근한 여자. 근데 그 강화로 출퇴근하기 전에 배경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이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제가 사회복지학과, 그 당시에 이제 사회사업학과 이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외부 서클 활동을 하느라고 학교 생활을 등한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다들 서클 생활을 접고, 이제 졸업해야지, 뭐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3학년 때 이제 저희 동기인데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세브란스 병동 63인가요? 62병동에서 폐쇄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나와야 되니까 저보고 이거 네가 이어서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을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렇지만 이제 복지도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까지 거의 외부 서클 활동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언니의 권유로 그 언니의 뒤를 이어서 세브란스 병동, 정신과 병동에서 미술치료요법 막 이딴 거 자원봉사자로 이제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이해도 없고. 근데 이제 처음에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은, 어,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어요. 제가 약간 좀 이런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뭐, 했는데, 그, 그리고 이제 자, 대학원도 그래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그냥 스스로 그 당시에는 수련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병동에서 6개월간 셀프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정말 너무나 잘 치료받은 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고민이 생긴 거죠. 아니, 도대체 지역사회가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입원했던 분들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나가면 다시, 제가 6개월 있는 동안에도 막 두세 번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를 하는데, therapeutic community.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그 치료 공동체에 관한 책이었어요. 근데 제 눈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에게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일반 지역사회죠. 그 책 제목이 제가 뿅 간 제목이죠. 아니 도대체 어떤 지역사회면 얼마나 판타스틱한 지역사회면 치료적인 지역사회인가? 라는 그 잘못된 해석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태화 샘솟는 집의 1호 실습생이기도 했어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그리고 주저없이 강화에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간기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저절로 치유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그 커뮤니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날 때부터 생긴 관심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그렇게 돼서, 네, 외길 커뮤니티 멘탈 헬스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현장을 떠나서 학교에서 머물면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사례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빈곤이든 정신질환이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기현 선생님의 열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선생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